자, 제7강 시작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크게 두 챕터입니다. 첫 번째는 사법 신뢰에 관련된 챕터이고,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법과 도덕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법 신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현영 씨. 우리 사법에 대해서 우리 현용 씨는 사법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나요? 간단히 얘기해서 검사, 판사에 대한 신뢰, 본인 생각은? 신뢰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사법 사법을 사실은 신뢰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져요. 국민이 사법을 신뢰하지 못하면.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이라는 것은 법에 대해서 정의 내린다. 여러분들 법법 하는데 이거 한번 정의 내려보신 적 있나요? 법이 무엇이다? 우리 민선 씨가 한번 정의 내려볼까요? 법이 뭔가요? 예? 일단 법은 사회 공동체가 합의된 최소한의 규약이에요. 뭐라고요? 공동체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 이 말 꼭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왜? 공동체 합의한 부분은 이 내용과 같아.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즉, 도덕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다 제외시킨 최소한의 합의. 그리고 자기 입법 또 자기 구속의 원리,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우리 스스로 합의를 하고 내 스스로 그 합의에 구속되는 것. 이게 법입니다. 자, 하나 더. 법이 추구하는 이념은 무엇이다? 두 글자로. 정의죠, 정의. 법은 정의를 추구합니다. 정의라는 이 가치는 상대적이겠죠.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법이라는 것의 정의, 그러니까 옳음을 추구하는 것은 그 사회마다 다를 수는 있어. 우리가 인권이 보편적일 수도 있고 상대적일 수도 있다, 이 개념과 유사해요. 분명히 전 세계인이, 즉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추구해야 될 옳음이 있고, 또 공동체가 추구하는 또 다른 옳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다를 수 있다는 것. 이렇듯 정의는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법이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부정의를 추구한다. 분명히 상대적이라고 했는데 부정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치즘이라든지 이런 사상이죠. 이것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 나치즘은 독일의 국민들이 박수 쳐줘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거든. 그러니까 그 사회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이니까 인정될 수 있을 여지가 있어. 그런데 왜 나치즘이 비판을 받냐? 그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인류라면 추구해야 될 본래의 가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그러면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본래의 가치는 무엇일 것인가?
바로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음이에요. 글씨가 오늘 좀 날아가네요. 그 상대성을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이죠? 우리 저번에 롬브로저를 통해서 엘리트주의까지 잠깐 배웠었죠.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나보다 독일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다. 설령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 자기보다 열등한 민족을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의라고 주장하는데 인류의 보편은 나치즘을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다시 법이란 무엇인가? 자, 이 간단한 개념 정리를 해보고, 그렇다면 사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 대목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좋아요. 신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국민들도 있겠죠. 그러나 전 국민의 60% 이상은 이 사법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책에서도 나오고 있고. 사법을 신뢰하지 않는데, 국민이 사법을 신뢰하지 않는다. 굉장히 그 국가의 존립의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왜 사법을 신뢰하지 않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이 사법 자체가 출발점부터 우리가 한번 가보면 일제시대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의 검찰 조직은 일제시대 때 그 검찰 조직이 지금까지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요. 그 체계가, 조직 체계 자체가. 이때의 검찰 그러면 딱 4글자로 정의되죠. 무소불위. 이런 권력들을 쥐고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의 행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소불위의 권력이 필요했을까요? 당연하죠. 식민지, 즉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그렇다면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벌써 2024년이 되었는데 이런 목적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그대로 행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ing 상태로 가 있어. 그러면 이 목적 자체가, 이 권력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이 목적 자체가 180도로 바뀌어야죠.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디다 사용해야 돼? 그렇죠. 국민들을 보호하는 쪽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사법 서비스라고 해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과연 우리의 검찰 자체가 사법 서비스에 부합하는 그런 검찰인가?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이쪽에 더 가깝다는 거야. 검찰이 전화하면 여러분들 일단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와, 제가 나를 불렀으니까 나 뭐 도와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다가갑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전화 왔네. 그래. 뭐 때문에 전화했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일단 뭐부터 집어먹어. 일단 가슴부터 쫄아들지. 검찰에서 전화 왔다는데 보이스피싱이 아닌 이상.
일단 쫄기부터 하냐. 그게 뭐야? 바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없다는 얘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가 있다면 언제든지 반가워야 돼. 경찰이 전화 오든 검찰이 전화 오든 얼마나 반가워. 나한테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고 바쁘신 공무 중에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똑같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일단 전화 오면 가슴이 콩닥거리고 무언가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법 조직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검찰 조직에 대해서 내면의 불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무소불위의 검찰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법 신뢰, 비단 지금 검찰만 얘기했지만은 판사도 마찬가지야. 판사도.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나라 그 판결에 대해서, 나는 그 판결이 옳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당사자일 때. 마찬가지야. 그에 대한 신뢰도 불신 자체가 60%가 넘어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자, 그렇다면 이 사법 신뢰를 해소할 수 있는 진짜 국민 서비스, 법률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 건가? 이 문제가 해마다 나와, 해마다. 해마다 나오는 것은 또 똑같은 얘기죠. 로스쿨에서도 사법 신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야. 사법 신뢰가 떨어져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제발 예비 법조인들 너희들은 어째라. 이걸 좀 인지를 하고 너희들이 변호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한 번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그리고 문제가 나온다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자,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그 방안 중에 첫 번째 자정작용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사법 비리가 또는 검찰 비리가 터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수장이란 양반이 나와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 항상 그러지. 여러분도 많이 들었잖아.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하겠대. 똑같아. 5년 전에도 얘 만들겠대. 4년 전에도 만들겠대. 지금 또 문제가 터지면 또 만들겠다고 할 거야. 이것이 뭐야? 그 내부 조직에서 자정작용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런 신뢰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회복됐어야죠. 그러나 이 자체가 결국에는 국민의 열심히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의 눈높이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거죠. 검찰이라는 그 권력은 누가 위임해 준 거야? 국가에게 형벌권을 위임했다. 누가? 국민이.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에서 보았듯이 모섬이 일을 못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국민이 내가 나서야 된다고. 그게 무엇이야? 이 권력에 대한 바로 직접적인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자정작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거야, 지금은.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은 이미 이 재발방지책이나 이런 자정작용을 통해서 사법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징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 감시하고 견제하고 때려주고 제재하고 직접 이렇게 해야 된다, 국민이. 자, 검찰 조직을 감시할 수 있는 조직이 우리나라에 있지요. 무슨 처? 공수처. 공수처가 그거야. 공수처. 공수처. 공수처가 검찰 조직의 문제점 또는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 견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공수처야.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 얘도. 얘가 얘하고 같은 편이면 제재가 되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공수처에 이런 것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 그냥 배경 지식만 얘기하면 우리 공수처의 성과 자체가 없어. 생긴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데도 없어. 성과 자체가. 그러면 그만큼 우리나라 이 공직사, 고위공직자나 검찰, 판사들이 그만큼 깨끗했다는 얘기일까? 개도 웃을 일이죠. 자, 그래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이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 그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가 전부 개별 쟁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사법 신뢰라는 큰 틀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각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이 스터디 케어 할 때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물어봐 볼 거야, 선생님은. 그때 답 못하면 어떻게 돼? 선생님 스터디 케어를 지금 여러분들이 스터디가 한 3회차 정도 지나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기 시작할 거야. 그게 선생님의 아주 즐거움이야. 누구도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즐거움.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는 거. 생각만 해도 그냥 희열이 느껴져. 그때 여러분들이 발표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선생님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거야. 알았죠? 좋아요. 자,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 중 하나씩 검토를 해봅시다. 자, 검사장 직선제부터 보면 이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조직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방 검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검사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극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극피라미드. 상명하복의 극피라미드 조직.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전부 줄 서야 돼. 말 한 번 삐끗 잘못하면 좌천시켜버려. 얘 말 안 들으면 좌천시켜버려, 그냥. 너 저 시골로 가. 아니면 옷 벗어. 이런 식으로. 이런 극피라미드 조직에서부터 나오는 부패. 또 자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해치게 되고. 야, 그 사건, 야, 눈 감아라.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 위에 부장검사가 불러가지고, 야, 그 사건 종결 처리하자. 이러잖아. 이런 식의. 바로
이 극피라미드 조직을 어떻게 깰 것이냐는 거야. 깬다는 것은 선생님 표현이고, 달리 표현하면 뭐 어떻게 만든다, 어떻게 민주화 시킬 거냐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검사장 직선제야. 검사장이라면 얘들을 얘기해요. 얘들을 직선으로 뽑아버리자는 거야. 얘들을 직선으로 뽑으면 조직 체계 자체가 분산되겠죠. 이 극피라미드 조직이 아니라 조직 체계가 이렇게 다 분산된다고. 이게 바로 검사장 직선제라는 이 자체가. 따라서 각 검사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검사장 직선제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입장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검찰 조직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법률 서비스 조직이라는 거예요. 또 찬성하는 중에 대표적인 논거가 형벌의 최후 수단성,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돼야 될 게 때려주는 것인데, 우리의 지금 검찰 조직은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일단 때리려고부터 한다는 거야. 이게 찬성의 가장 강한 논거고, 반대 논거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선거로 뽑기 때문에 투표로 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지검장, 그러면 서울 지역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거야. 알겠죠? 울산지검장, 그러면 울산시 사람들이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인기 영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포퓰리즘 형태로 선거니까. 그럼 포퓰리즘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런 부분은 나타날 수 있어요. 또 반대 논거의 대표적인 것이 사법 불균형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법 불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A는 가라는 입장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 있고, 이쪽에서는 나라는 입장의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게 하나 있어. 전북 지역에서 나타난 판결과 대구 지역에서 나타난 판결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 있었어. 그건 나중에 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역 색깔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추론해 봤을 때 어떻게 법은 하나인데 전혀 100%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따져보면 분명히 그런 판결은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서로 반대로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보잖아요. 우리 법학 공부하신 분들 알잖아요. 분명히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어. 그것은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법이라는 것은, 구속요건이라는 것은 그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론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의미에서의 판결들이 달라지는 것은 사법 불균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건 사법 불균형이 아니야. 사법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의 양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요소를 가지고 와서 판단했을 때 서로 판단이 나뉘는 게 사법 불균형이라고. 그러면 사법 불균형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들 자체가 뭐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않은 거라고. 응?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의 사법 불균형은 나타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기 영합이라는 것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거죠. 이 반대 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을 해보면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낫나? 총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낫나? 어느 것이 더 민주주의적인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더 나아. 설령 두 개의 결과 자체가 옳지 않는, 정의롭지 않은 판단으로 이르렀다 해도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민주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법 불균형이라는 것은 판단이 갈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첫 번째, 해석상의 다른 부분. 두 번째는 헌법과 법률이 아닌 그 외의 요소가 개입돼서 판단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제될 거 없어. 두 번째는 오히려 사법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논거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민주화하는 방식은 과연 어떤 것이 더 타당하겠는가? 첫 번째, 자정작용으로는 어렵다. 두 번째, 지금 형태의 조직을 일단은 힘을 분산시켜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봤을 때 검사장 직선제는 정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 그렇다면 검사장을 직선하지 말고 검찰총장을 직선해버리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오히려 검찰총장을 직선했다고 생각해보면, 자,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놨을 때 대통령의 권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권력이 크죠. 힘이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직선으로 뽑히니까 이제는 더 무소불위의 권력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방법이 아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검사장 직선제, 여러분들 충분히 찬성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검사장을 직선하고 있는 곳이 뭐 미국에 여러 주가 있지요. 자, 다음으로 법관의 면책특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관의 면책특권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공정이죠, 공정. 휘둘리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쫄지 말고 그냥 판단해. 너에게 국민의 힘을 딱 실어줬으니까 너 알아서 판단해. 근데 너 알아서가 뭐죠? 아까도 얘기했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면 돼. 절대 외압 이런 거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게 바로 법관의 면책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법관이 명백한 잘못을 했어. 판단에 있어서. 그 명백한 잘못이 고의에 의한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법관도 때려줘야지. 잠깐 여기서 지금 현재 법관의 면책특권은 법관이 어떤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국민에게 피해가 갔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가 나서서 배상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니까, 법관은 공무원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 법관이 고의로 그랬어. 고의로. 이런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될까? 아니라는 거야. 이거 당연히 제재를 해야죠. 법관이 과실로서 피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도 제재를 해야 돼요. 왜 제재를 해야 되지? 아니, 국민들은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과실에 의한 책임을 국민들은 져. 그러면 법관은 왜 면책특권을 주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가? 자, 두 가지로 우리 나눠서 생각해 보면 돼요. 법관의 신분이 바로 1, 2로 나뉘는 거야. 첫 번째는 법관으로서의 신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냥 개인이야. 개인으로서의 신분이라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법관으로서의 신분에 대해서는 면책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같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무언가 개입시켰다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신분으로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가치, 개인의 사상 이런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이미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벗어나 버린 거야. 양심을 벗어났다는 것은 뭘 얘기해? 개인 신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인하고 똑같이 제재를 해야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판단이 법관의 신분으로서 판단한 것인지 개인의 신분으로 판단한 것이 그걸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기사 올려놓은 거 봤죠? 대우 아까 오후에 올려놓은 기사 바로 그런 판결들 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황제 노역을 인정해 주면서 그 국민에게 갈취한 그 세금을 다 면제해 줘 버리는 거. 벌금을 면제해 줘 버리는 거. 그리고는 옷 벗고 나가서 바로 그 법관. 그런 경우에 면책해 줄 수 있냐고. 바로 법관의, 다시 정리하면 법관의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판단했을 때 그것은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외적인 게 개입됐다면 무조건 법관도 과실에 대한 것도 책임을 져야 돼. 국가도 책임을 지고 법관도 옷을 벗어야죠. 자, 대우증권인가요? 어디야? 허재호. 참 그거 보고 있으면 화나요. 여러분들 꼭 그 케이스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다음으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요즘 이런 말 많이 듣죠. 올해 이 문제 가장 핫한 문제야. 올해 분명히 나올 거야.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은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떤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그 정책을 논의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국회야, 국회. 어떤 제도나 국민들의 기본권이나
또 국민들의 요구들을 수렴해서 올곧은 정책을 생산해내고 또 수정해내고 이런 것이 국회라고. 그런데 우리의 지금 행태를 보면 그 판단을 사법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법에서. 비단 얘가 얼마 전에 그거 있잖아, 여러분들. 동성부부의 배우자의 피보험자 인정 이런 거. 응? 우리 평등에서 배웠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은 그들을 인정해 줄 건가 말 것인가 국회에서 입법으로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아예 그 부분 여기에서 손을 놓고 있어. 손을 놓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야. 이게 바로 정치의 사법화라고, 사법화. 비단 이 예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민법 영역에서 다시 배우겠지만은 동성등본 8천 동성등본 결혼 무효 위헌. 그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런 것들도 어떤 국회의 입법이나 국회 논의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전부 사법적인 판단에서 끝냈다고. 이게 바로 정치의 사법화예요. 그러면 정치의 사법화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자, 그 전에 이 정치의 사법화 자체가 이루어지면 입법부 권한이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어. 계속 축소돼. 사법부 권한은 힘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 사법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어느 영역이죠? 여러분들 익히 아시죠? 어떤 영역? 기본권 보호의 영역이요.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언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하든지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정도가 된다는 거면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때 나서는 게 사법이라고. 그래서 기본권 보호라든지 그런 영역에서 사법부가 나서야 되면 당연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긍정적이야. 그런데 앞서 얘기했지만 다른 영역에서 이 입법부 권한을 축소시키고 결국에는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의 영역까지 서서히 침범해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부정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밖에 없어. 이 뚜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 일을. 여기서 일을 안 하니까 자기들이 일 안 하면서 사법부에다가 다 맡겨. 나 몰라. 나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앞전에 전장현 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잖아요. 이 전장현 시도 비슷한 케이스야. 이 주체는 뭐 국회와 사법이 아니지만은 전장현 시 같은 경우에 주체가 뭐가 돼야 돼? 장애인과 국가가 돼야 돼, 주체가. 그런데 뭘로 변질시켜버려? 이 국가는 쏙 빠져버리고 일반 시민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국가는 자기 책임을 쏙 빼버리고 시민들이 불편해요, 시민들이 이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 마찬가지야. 국회가 자기가 할 일들, 그것은 국민과 직접 관련된 일들을 국회가의 의무야. 그 의무에 해당되는 일들을 쏙 빼버리고 나는 모르겠다. 바로 사법적인 판단, 국민과 사법부의 판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 일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의 사법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정치의 사법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본권 보호의 영역 이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영역이야. 그러나 그게 지금 사법부가 하는 일 자체가 이거 이미 기본권 보호 영역에서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마저도 떠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법의 정치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추천할 수 있는 게 뭐 여당에서 3명, 야당에서 몇 명, 대법관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대법관이 이쪽에 붙게 되면 어떻게 돼? 본래 여당 성향을 갖고 있다면 그 대법원은 여당의 전체 성향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반대면 야당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나라는 대법관의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 미국은 종신제야. 종신제. 그러니까 종신제라는 것과 임기제라는 게 차이점이 뭐냐면 종신제는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어. 정치적이게 휘둘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임기제는 임기 끝나면 나 그냥 집에 가면 돼. 대법관 그만둬. 그러면 새로운 친구가 들어와. 다시 얘기하면 이 대법원장을 뽑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성향이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떤 때는 그 대법원이 뭐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이고 정권이 바뀌면 또 진보적 성향을 띠는, 그래서 판결 자체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개념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또 우리가 똑같이 정치의 사법화 문제로 다시 가서 풀어보면 이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또 뭘까요? 정치의 사법화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법의 정치화는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법의 정치화는. 이걸 막기 위한 방법은 대법관을 어떻게 해줘야 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줘야 돼, 완전히.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또는 헌법재판관을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줘야 돼. 권력이라 하면 아까 입법, 야, 국회, 행정, 입법, 행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줘야 된다고. 사법을. 얘하고 엮여 있으니까 계속 판단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거라고. 심지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국제파트에서 다시 배우겠지만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미 대법원에서 한번 판단한 적이 있어. 야, 우리 강제징용자들 승! 이렇게 먼저 판단해 줬어. 그리고 또 달리 또 다른 강제징용자들이 또 소송을 했어. 그랬더니 1심은 승, 2심은 패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다시 또 대법원으로 올라간 거야.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전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얘를 승해줘야 되잖아. 얘가 잘못됐다 해서 판례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법리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 잘못이 없다면 똑같은 판단이 나와줘야 돼. 근데 그 다음 대법원은 판단을 유보해 버렸다고. 왜 유보했지? 이것은
그때 이 행정 영역에서 제3자 변제라는 것을 끌어왔어. 이것도 국제 파트에서 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대법원한테 야, 좀만 기다려. 우리가 해법 찾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라. 우리가 좋은 해법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래 그러면 내가 좀 기다릴게 이래버린 거야. 바로 이런 것들이 사법의 정치화라는 거야. 아니 행정이 뭐라 하든 우리가 대법원이 판단할 것은 강제징용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구체적 사실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강제징용이 있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합당한 배상이나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딱 그런 단순한 논리에서 판단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정치적인 대법원 자체가 정치 집단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의 정치화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영순이야, 영순이. 그러면 이 사법의 정치화를 막는 방법, 아까와 유사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전부 투표로 뽑아버리자는 거야. 거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해버리자는 거야. 국민들이.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으로서. 또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 어렵다면 그 단계까지 가서 실현해버리면 그게 가장 좋은데 그것까지 하기 어렵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것들. 즉 건판사의 국회 진출을 제한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 조금이라도. 또는 뭐 법 왜곡죄를 도입해서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유롭게, 그러니까 독립적인 상황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뒷받침되면 그나마 사법의 정치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판사 국회 진출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 보면 판사 퇴직하고 바로 여당, 야당으로 가버리죠. 그러잖아. 야당에도 이탄 누구, 또 여당에 누구, 그러잖아. 어제까지 판사였다가 갑자기 국회의원들. 자, 그 상황을 한번 따져보면 내가 판사로 재직 중인데 나 앞으로 정치하고 싶어. 정치가 꿈이야.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정치가 꿈인데 그렇다면 나하고 입맛에 맞는 정치가 예를 들어서 보수야. 그러면 나의 판결의 성향은 어떻게 변질될 수밖에 없어?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고. 여기서 진보적인 판단을 했어. 그러면 보수 쪽에서 얘를 데리고 가겠냐고. 안 데리고 갈 거 아니야.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돼버려? 정치화 돼버려. 판사가.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검판사의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국회 진출을 제한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직도 입법도 안 되죠. 과거에 군소정당에서 이런 안을 국회에 입법 제안을 하긴 했지만 그게 통과가 되냐고. 자, 검판사의 국회에 진출 제한은 또 다른 쟁점이 있죠. 기본권 침해일 수 있어. 자유권이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그러나 자유침해니까 과잉금지 원칙으로 검토해 보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따져봤을 때 영원히 제한해버린다면 그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죠. 그러나 일정 기간, 그 일정 기간을 보통 3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3년이면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가 될 수 있거든. 일정 기한만 제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만은 그 침해하는 부분들이 완전 제한된 게 아니고 한정 기간 동안만 제한하기 때문에 과잉되지 않았다. 또한 그걸 통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침해받는 사익보다. 어떤 공익,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공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으로 검토해도 정당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직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행정직이 고위공직자들이 정부로 진출하는 거, 이런 것은 막혀 있어요. 일정 기간. 그런 예시가 있어, 우리한테. 그런 법률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쉴게요. 전부 다 여러분들 직선제로 해버리면 좋겠어, 진짜. 임기제로 둘 거면 직선제로 뽑아버리면 되잖아. 여기서 이제 어디입니까? 싱가포르, 미국 이런 데의 사법제도를 보면 참 존경할 만해요. 싱가포르 같은 데는 판사로 재직하면 변호사로 나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싫으면 판사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렇게 막아놨을까? 바로 외부 압력이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사가 됨으로써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을 하거든. 우리나라 판사들은 어떨 것 같아? 분명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소신 있게 일하신 분들도 있겠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연봉 20억 될 거야. 나가면 정관예우 받고 와이프 좀만 버텨. 판사 월급 벌려 안 되는데 좀만 버텨. 곧 그냥 100억대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어떤 금전적인 걸로 부분으로 환산시키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예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하되 그만큼 판사로서 경제적인 예우도 해줘. 또 미국 같은 데는 변호사 될 수 있어. 미국 판사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잖아. 그렇잖아요. 영화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있잖아. 굉장히 나이가 많아. 자, 그만두고 나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어. 근데 변호사를 개업을 해도 사건 수임을 받지 않은 걸 명예로 생각해. 그러니까 안 나서는 거야, 미국은. 그만큼 이런 판사라는 직업, 이런 직업은 그 명예가 굉장히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존경받지 않겠어요? 또 경제적인 부분도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죠. 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일할 수 있었던 부분을 자기 스스로 포기했던지 제도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임기 중에 보장을 해줘야지, 당연히. 자, 법왜곡죄까지 살펴볼 겁니다. 법왜곡죄, 그러면 여기 해석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해석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이 해석론은 지금 거의 5년째 리트에서 나오고 있어요. 리트에.
뭐냐면 법을 해석하는 방법은 도구론적 해석과 이거 무조건 암기입니다, 여러분. 목적론적 해석이 있습니다. 글씨 잘 보이죠? 도구론적 해석은 두 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법 형식주의적 해석과 법 현실주의적 해석,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도구론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의 가장 큰 차이는, 도구론적 해석은 우리 여러분들 리트 공부했던 기억들 떠올리시면 의미에, 조문의 의미에 집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조문에 구속된다는 얘기를 하죠. 어휘의 의미에 구속되는 거. 얘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넓게 더 해석하는 거. 이게 목적론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형식주의와 현실주의의 차이는 뭐냐면, 형식주의는 조문 그대로 해석하는 거. 조문 그대로. 그 여지가 없는 거. 현실주의는 조문 그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문 그대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목적론적 해석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뭐냐면 그 의미에 구속된다는 면에서 도구론적 해석입니다. 뭐냐면 의미 자체가 시대가 변하면서 의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입법자가 그때는 A라는 의미로 예를 썼다면 지금은 그 의미가 A 플러스 A 다시까지를 포함하니까 A 다시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법 현실주의적 해석입니다. 정리하면 이 두 개의 형식주의나 현실주의의 공통점은 뭐다? 의미의 기준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둘을 도구론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목적론적 해석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리트 텍스트에서 그거 있잖아. 야생 동물이 어쩌고 먼 개를 데려다가 어쩌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그 텍스트부터 해서 아주 많이 나왔죠. 내년에도 또 나올 거야, 이거. 자, 그럼요. 법 왜곡죄를 공부하면서 왜 해석론을 가지고 왔냐면,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 로스쿨 면접에서. 악법도 법이냐? 이 문제가 처음에 나오니까 아이들 대부분 답변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악법은 법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이랬겠지. 왜 하필 세 가지야? 선생님 아직도 의심 들어와. 맨 처음에 누가 얘기했을까? 로스쿨 1기 때부터 세 가지 누가 얘기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 같아. 아니 왜 세 가지야? 네 가지면 안 돼? 네 가지는 암기하기 어려워서 그냥 세 가지로 한 거야? 왜 두 가지는 안 돼? 두 가지는 뭔가 부족하게 보여?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무엇부터 얘기한다? 얘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이 문제는 법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법의 해석에는 도구론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이 있습니다. 도구론적 해석에서의 법현실주의는 이런 것이고 법현실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악법이 법이라고 보는 입장은 도구론적 해석의 법 형식주의적 해석 입장이고 법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목적론적 해석의 입장입니다. 이 설명 딱 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리지 않겠어? 면접이. 우리만 할 수 있는 답이야, 이거 진짜. 이 문제가 어떻게도 나왔냐면 나치의 홀로코스트법 자체에 대해서 당신이 판사라면 따를 것이냐? 이 문제 똑같은 문제잖아. 결론, 저는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즉 저는 목적론적 해석을 따릅니다. 부정의를 추구한 법은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결론 맺으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잠깐 짬을 들여서 이제 반론이 나와. 야, 네가 판사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단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 그 법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면 누가 판단할래? 그러니까 너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너한테 판단하라고 준 건데. 그러니까 또 학생들 답이 뭐라고 나온지 알아? 딴 사람이 하면 되지요. 이러고 있어. 지는 하기 싫대. 그러면 그 딴 사람은 뭐야? 부정의를 추구하는 판사가 되잖아. 자기는 정의를 추구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답을 듣고 있는 면접관들은 얼마나 그냥 복장이 터졌을까. 상상이 되죠. 자, 그럴 때 답변은 뭐냐면, 부정의에 항거하는 것이 바로 법적 윤리입니다. 저는 판단을 하지 않고 이 법이 잘못됐음을 싸워서 고쳐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답이. 그게 바로 법적 윤리거든. 자, 10분 쉬었다가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